반 고흐 영혼의 편지 빈센트 반 고흐 지음 신성님 옮기고 엮음 위스덤하우스 출판. 내가 외모에 신경 쓰지 않는다는 건 너도 알고 있지. 나도 그걸 알고 있고 또 그게 충격적일 수 있다는 점도 인정한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봐라. 내가 그렇게 하는 것은 단순히 외모를 가꾸는 일에 환멸을 느끼기 때문이 아니야. 한마디로 돈이 없기 때문이다. 게다가 나처럼 그렇게 하는 건 공부에 집중하기 위해 고독을 보장해주는 좋은 방법이기도 해. 그런 고독이 너를 일에 몰두하게 하고 네 생각 전부를 차지하면서 꿈꾸고 생각에 잠기게 할 거야. 경제적인 형편도 좋지 않은 게 사실이고 내 미래가 처량한 것도 부인할 수 없고 더 잘할 수도 있었을 것이란 말도 맞아. 생계 유지를 위해 노력했어야 할 시간을 낭비했다는 것도 맞는 말이고 공부가 상당히 허술하고 빈약하며 필요한 것을 모두 구하기에는 내가 가진 수단이 너무 보잘것없다는 말도 틀리지 않았어. 하지만 그 모든 것이 옳다고 해서 내가 점점 퇴보하면서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는 결론이 바로 나올 수 있는 거야? 왜 대학을 끝까지 마치지 않았느냐고, 왜 그들이 나에게 바라는 것을 계속하지 않았느냐고 물을 수도 있겠지. 그 문제라면 학비가 너무 비싸다는 대답밖엔 할 말이 없다. 게다가 대학을 나왔다고 해서 내가 지금 택한 길보다 더 나은 미래를 맞이했을 것 같지도 않아. 나는 지금 내가 선택한 길을 계속 가야 해.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면, 아무것도 공부하지 않고 노력을 멈춘다면 나는 패배하고 말 거니까. 묵묵히 한 길을 가면 무언가 얻는다는 게 내 생각이다. 제발 내가 포기했다는 생각은 하지 마라. 나는 꽤 성실한 편이고 변했다 해도 여전히 같은 사람이니까. 내 마음을 괴롭히는 건 내가 무엇에 어울릴까, 내가 어떤 식으로든 쓸모있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어떻게 지식을 더 쌓고 이런저런 주제를 깊이 있게 탐구할 수 있을까 하는 물음뿐이야. 게다가 고질적인 가난 때문에 이런저런 계획에 참여하는 것이 어렵고 온갖 필수품이 내 손에 닿지 않는 곳에 있는 것만 같아. 그러니 우울해질 수밖에 없고 진정한 사랑과 우정이 있어야 할 자리가 텅 빈 것처럼 느껴진다. 또 내 영혼을 갉아먹는 지독한 좌절감을 느낄 수밖에. 사랑이 있어야 할 곳에 파멸만 있는 듯해서 넌더리가 난다. 아, 이렇게 소리치고 싶다. 신이여, 얼마나 더 기다려야 하나요? 어쩌면 네 영혼 안에도 거대한 불길이 치솟고 있는지도 모르지. 그러나 그 누구도 그 불을 쬐려 오지는 않을 것이다. 지나치는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것이라곤 굴뚝에서 나오는 가녀린 연기뿐이거든. 그러니 그냥 가버릴 수밖에.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 힘을 다해 내부의 불을 지키면서 누군가 그 불 옆에 와서 앉았다가 계속 머무르게 될 때까지 끈질기게 기다려야 할까? 믿는 마음이 있는 사람은 빠르든 늦든 오고야 말 그때를 기다리겠지. 네가 나를 쓸모없는 사람은 아니라고 봐준다면 기분이 좋을 것 같다. 1881년 4월 에덴에 있는 부모 곁으로 돌아온 고흐는 모델을 두고 하루 종일 인물 대생에 몰두했다. 같은 해 여름, 사촌 K에게 연정을 느껴 구혼을 했지만 거절당한다. 외숙부의 딸인 그녀는 미망인이 된 후 얼마 지나지 않을 때였다. K의 단호한 거절은 그에게 깊은 상처를 남겼다. 이를 계기로 고흐는 가족은 물론 친척들과도 갈등을 겪었다. 나는 사랑 없이는 살 수 없고 살지 않을 것이고 살아서도 안 된다. 나는 열정을 가진 남자에 불과하고 그래서 여자가 있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나는 얼어붙든가 돌로 변하거나 할 것이다. 그림이 조금씩 나아지기 시작한 요즘
작업을 방치해둔 채 감상에 젖거나 낙담하지 말자고 다짐했다. 봄에 딸기를 먹는 일도 인생의 일부이긴 하지만 그건 1년 가운데 아주 짧은 순간에 불과하고 지금은 가야 할 길이 멀다. 고흐는 시엔이라는 여자를 알게 되어 집에 데려왔다. 불행한 매춘녀인 그녀는 알코올 중독자의 매독 환자였다. 이 일 때문에 조금씩 회복되고 있던 가족들과의 관계에 다시 금이 갔으며 모베와도 절교하게 되었다. 고흐는 테오도 등을 돌릴지 모른다는 생각 때문에 불안했으나 테오는 계속 형을 도왔다. 고흐는 생전에 한 점의 그림만 팔았다는 일화로 유명하다. 그러나 그것은 유화에만 국한된 이야기다. 그는 화상이던 센트숙부의 주문을 받고 헤이그 풍경을 담은 12점의 스케치를 그려서 20길더를 받았다. 다른 화가들과 관계를 끊고 고독하게 작업하던 고흐는 1882년 7월 처음으로 수채화를 그리기 시작했다. 다른 사람들 눈에 내가 어떻게 비칠까? 보잘것없는 사람, 괴벽스러운 사람, 비위에 맞지 않는 사람, 사회적 지위도 없고 앞으로도 어떤 사회적 지위를 갖지도 못할, 한마디로 최하 중에 최하급 사람. 그래 좋다. 설령 그 말이 옳다 해도 언젠가는 내 작품을 통해 그런 기이한 사람, 그런 보잘것없는 사람의 마음속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보여주겠다. 그것이 나의 야망이다. 이 야망은 그 모든 일에도 불구하고 원한이 아니라 사랑에서 나왔고 열정이 아니라 평온한 느낌에 기반을 두고 있다. 이따금 참을 수 없는 고통을 느낀다. 그러나 아직도 내 안에는 평온함, 순수한 조화, 그리고 음악이 존재한다. 나는 이것을 가장 가난한 초가의 가장 지저분한 구석에서 발견한다. 그러면 마음이 저항할 수 없는 힘에 이끌려 그런 분위기에 도달한다. 동생 테오야, 내게 전혀 희망이 없는 건 아니다. 몇 해 안에, 아니 어쩌면 지금부터라도 네 모든 희생에 걸맞은 작품을 보게 될 것이다. 늙고 가난한 사람들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들을 묘사하기에 적합한 말을 찾을 수가 없다. 이스라엘스가 그들을 거의 완벽하게 그려냈어. 그런 눈을 가진 사람이 드물다는 게 이상해. 여기 헤이그에는 매일 많은 사람들이 보지 못하고 지나치는 세계가 존재해. 다른 사람들이 만들어가는 것과는 전혀 다른 세계지. 인물화를 그리는 화가들과 거리를 산책하다가 내가 어떤 사람을 보고 있는데 그들은 저 지저분한 사람들 좀 봐. 저런 유의 인간들이란 하고 말하더구나. 그런 표현을 화가에게서 듣게 되리라곤 상상도 못했지. 그래, 그런 일이 나를 생각에 잠기게 한다. 그런 장면은 사람들이 가장 진지하고 가장 아름다운 것을 의도적으로 피하는 것이라 느껴졌어. 한마디로 스스로 자기 입을 막고 자신의 날개를 자르는 짓이지. 어떤 사람들에 대해서는 깊은 존경심을 갖게 되는 반면 그런 식으로 행동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흥미를 잃을 수밖에 없어. 어떤 사람들은 집시들을 좋지 않게 생각하지만 한번 생각해봐. 세상에는 더 많은 것을 원하면서 모든 것을 잃는 자들이 있기 마련이야. 살다 보면 촛불을 끌 수도 있겠지. 하지만 미리 소화기를 들이대는 건 어리석은 일이야. 가끔은 내가 이미 늙고 쇠약해져 버린 느낌이 들어. 그림에 이토록 열성적이지 않았더라면 누군가의 연인이 될 수도 있었을 텐데. 성공하려면 야망을 가져야 하는데 내겐 야망이 어리석게 느껴져. 미래가 어떻게 될지도 잘 모르겠다. 무엇보다 너에게 짐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 미래는 불가능한 일도 아니겠지. 열심히 그림 실력을 쌓아서 네 체면을 구기지 않도록 당당하게 내 그림들을 보여줄 수 있게 되면 좋겠어. 그러면 나는 남부 어딘가로 내려가서
인간적으로 구역질 나는 많은 화가들을 보지 않고 지낼 거야. 문명화된 사람들 대부분은 우울증과 비관론이라는 병에 걸려 있어. 나도 웃고 싶은 마음을 잃고 살아온 게 몇 년째인지. 이게 내 잘못인지 아닌지는 따지지 말자. 어쨌든 나는 좋은 웃음의 필요성을 누구보다 절실히 느껴. 그 웃음을 모파상한테서 발견했어. 웃음의 의미를 잘 전해준 다른 사람도 있어. 오래된 작가 중에는 라블레가 있고 오늘날에는 앙리 로슈포르가 있고 그리고 캉디드를 쓴 볼테르도 있어. 모파상의 걸작은 좋은 친구라는 책이라고 생각하는데 너를 위해서 구해보마. 나는 성공이 끔찍스러워. 인상파 화가들이 성공해서 축제를 열 수도 있겠지. 내가 두려워하는 것은 그 축제의 다음 날이야. 지금의 이 힘든 나날이 후에는 좋았던 시절로 기억되겠지. 결론을 내렸어. 수도사나 은둔자처럼 편안한 생활을 포기하고 나를 지배하는 열정에 따라 살아가기로. 나는 늘 두 가지 생각 중 하나에 사로잡혀 있어. 하나는 물질적인 어려움에 대한 생각이고 다른 하나는 색에 대한 탐구야. 색채를 통해서 무언가 보여줄 수 있기를 바라는 것이지. 서로 보완해주는 두 가지 색을 결합하여 연인의 사랑을 보여주는 일. 그 색을 혼합하거나 대조를 이루어서 마음의 신비로운 떨림을 표현하는 일. 얼굴을 어두운 배경에 대비되는 밝은 톤의 광채로 빛나게 해서 어떤 사상을 표현하는 일. 별을 그려서 희망을 표현하는 일. 석양을 통해 어떤 사람의 열정을 표현하는 일. 이런 건 결코 눈속임이라 할 수 없어. 실제로 존재하는 걸 표현하는 거니까. 그렇지 않니? 끝모를 죄책감과 무력감에 시달렸던 고흐는 1889년 프로방스의 무솔 요양원으로 들어갔다. 생내미 요양원의 생활을 견딜 수 없었던 고흐는 테오의 권유로 파리의 그의 집으로 갔다. 이곳으로 오길 잘한 것 같아. 동물원 같은 곳에 갇힌 미친 사람들의 생활을 직접 보고 있으면 막연한 불안이나 공포가 사라져. 그러면서 정신병도 다른 여느 질병과 같은 병에 불과하다고 생각하게 되었어. 게다가 환경을 바꾼 것도 나에게 좋은 영향을 주고 있다고 생각해. 이곳 의사들은 나에게 있었던 일이 일종의 간질성 발작이라고 보는 것 같아. 그러나 자세히 물어보진 않았어. 그림을 그려야 한다는 생각이 다시 생겨나고 있어. 일을 할 수 있는 능력도 다시 회복될 거야. 아무래도 요령 있게 살아가기엔 내가 너무 현실적이지 못한 것 같다. 테오가 직장에서 갈등으로 심각한 고민에 빠졌다. 불안한 마음으로 파리를 방문했던 고흐는 테오와 돈 문제로 다투고 오베르로 돌아왔다. 그 후 그는 까마귀가 나는 밀밭, 오베르 교회 등을 그렸다. 1890년 7월 27일 초란 다락방의 침대 위에 피를 흘리고 누워있는 그를 라부의 가족이 발견했다. 그 스스로 가슴에 총탄을 쏜 것이다. 오베르의 성 뒤쪽에 있는 밀밭에서 닥터 가세와 닥터 마제리가 라부의 집으로 급히 달려왔다. 이튿날 파리에 있던 테오는 가세 편지를 받고 오베르로 왔다. 두 형제는 이 지상에서 마지막으로 짧은 대화를 나누었다. 그날 밤 고흐는 의식을 잃었고 7월 29일 새벽 동생이 품에 안긴 채 이 모든 것이 끝났으면 좋겠다는 말을 남기고 파랑 가득한 삶을 마감했다. 고흐가 죽은 지 6개월 후 형의 죽음 이후 갑자기 건강이 악화된 테오가 네덜란드에서 33세의 나이로 숨을 거두었다. 가볍게 책 읽기였습니다. 또 봐요.